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살고 있는 72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단 10분 차이로 먼저 세상 빛을 본 쌍둥이 동생 영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쌍둥이면 모든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자매는 달라도 참 달랐습니다. 저는 맞이 노릇하느라 늘 참고 양보하는 게 몸에 밴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동생 영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새침대기 막내딸 그 자체였죠. 어른들은 늘 언니 영숙이는 아들처럼 듬직하고 동생 영희는 여우처럼 애교가 많다 고들 하셨습니다. 그 성격이 평생을 갈 줄이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자매의 운명이 이토록 다르게 흘러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남자, 바로 남편감이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중매로 지금의 남편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박서방은 시내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죠. 말수는 적었지만 그 묵묵한 눈빛이 제게는 천군만마처럼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 하나 굶기지는 않겠다. 큰 소리 안 내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박서방을 어찌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딸 시집 하나는 야무지게 잘 골랐다 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결혼 날짜가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영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연애 결혼을 하겠다며 한 사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부 이서방입니다. 처음 이서방을 봤을 때의 그 실망감이란 키는 멀대같이 크기만 했지 어딘지 모르게 비실비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입만 살아서는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허풍이 심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사업이요.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10년 뒤에는 강남에 빌딩 하나 올릴 겁니다.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뭐가 좋다고 듣고 있는지 저는 영희가 한심해서 속이 다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뒷목을 잡고 드러누우셨죠. 저런 놈팡이 같은 놈한테 귀한 내 막내딸을 어찌 준단 말이냐. 당장 헤어지지 못해. 하지만 영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꿈을 믿어. 지금은 이래도 크게 될 사람이라고. 제게까지 와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결국 영희는 부모님 속을 잇는 대로 썩이고는 이서방과 야반도주하듯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쌍둥이 자매는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안정적인 회사원과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모든 사람의 걱정 속에서 뜬구름 잡는 백수와 결혼한 셈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동생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동생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정에 모여 밥이라도 먹을 때면 제 얼굴은 기름기가 돌아 반질반질했고 동생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푸석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영희야, 이서방 일은 좀 어떠니? 아직도 자리 못 잡았어. 제가 걱정스레 한마디 넌지시 건네면 영희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언니, 걱정 마. 우리 오빠 지금은 이래도 금방 일어설 거라니까. 언니나 박서방.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집이나 장만해. 저는 그런 동생이 참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답답했습니다. 팔자도 참
제발로 왜 저런 고생길을 택할까? 저러다 10년이 가도 저러고 살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사람 팔자 하루아침에도 뒤바뀐다는 그 무서운 옛말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게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10년, 15년이 지날 때까지도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왔고 저희는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정릉에 작은 빌라 한 채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도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딱 그만큼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영희네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서방은 사업을 한다고 몇 번이나 덤볐지만 할 때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영희가 식당일이며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놈의 이서방, 우리 막내딸 인생 망쳤다. 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죠. 저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왜 그런 사내한테 내 인생을 걸었니? 속으로 타박도 하고 몰래 비상금을 영희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언니, 나 동정하지 마. 우리 오빠, 지금 잠깐 힘든 거야. 꼭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 그 독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이 정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성공, 동생이 실패. 그 구도가 영원할 것이라 어리석게도 저는 그리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40 중반을 넘어서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IMF라는 폭풍에 휩쓸렸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무너지는 회사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당신 회사는 괜찮지? 당신은 성실했으니까. 라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그럼 괜찮겠지. 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나 어떡하냐? 나 쫓겨났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간판을 달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남은 것은 퇴직금 몇 푼과 쓸모없어진 사람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듬직하기만 하던 남편의 등이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집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일자리를 구한다고 양복을 챙겨 입고 아침마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40 중반에 기술 하나 없는 옛날 회사원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다 노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씁니까? 그렇게 현관을 나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점심때가 되면 공원에서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양복을 옷장 깊숙이 넣어버리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며 친구 꼬임에 넘어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이 장사 수완이 있을 리가 없었죠. 1년도 못 버티고 빚만 잔뜩 떠안은 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을 닫았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듬직했던 내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패배감에 찌든 낯선 사내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식당 주방에 나가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세상의 모든 돈이 말라붙던 그 혹독한 시기에 동생 영인애는 오히려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이었습니다. 그 허풍쟁이, 뜬구름 잡던 이서방이 그 혼란의 시기를 틈타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 다 망할 때가 기회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망해가는 공장들을 헐값에 사들여 되파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던 동생네가 1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군요. 그리고 3년 뒤에는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서방은 정말로 10년 만에, 아니 20년 만에 그가 허풍처럼 내뱉었던 말을 지켜낸 겁니다. 영희는 더 이상 식당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생겼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서방은 이사장님이 되었고 영희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모이는 날이 제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이서방은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 봉투와 값비싼 한우 세트를 안겼습니다. 영희는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와서 제게 백화점 상품권을 쓱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걸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 고생 그만하고. 그 말에 담긴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모를 그 눈빛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 세제 냄새가 밴 손을 감추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맙다. 제부가 참 대단하네. 넌 좋겠다, 영희야. 그때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던 제 남편 박서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방이 떠드는 사업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며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그 초라한 옆모습. 그 순간 저는 동생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내 남편은 저 모양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저런 꼴까지 봐야 하나? 성실하면 뭐해? 듬직하면 뭐해? 다 쓸모없는데. 남편은 그저 차창 밖 어둠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동생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고 저희는 겨우겨우 빚을 갚고 늙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딸아이 결혼 자금에 보태주려는데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능력이 없었습니다. 염치불고하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언니가 부탁이 있는데. 며칠 뒤 영희와 이서방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서방은 웃는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 형, 조카 결혼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사돈댁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돈 봉투의 무게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걷어내며 악을 썼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이것 좀 봐. 당신 처제가 당신 동서가 준 돈이야. 당신은 애비라는 작자가 딸 결혼하는데 돈 한 푼 못 보태주면서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 다야. 내가 이딴 취급받으려고.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스르르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늙어버린 얼굴.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진 저의 늙은 남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들었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무너진 채로 살았구나. 저는 동생의 부가 부러웠고 제 부의 능력이 탐났습니다. 백수처럼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24살 꽃다운 나이에 듬직한 눈빛 하나 믿고 제 인생을 걸었던 남자.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함께 견뎌온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모순. 참으로 모순된 감정이었죠. 죽이고 싶도록 밉다가도 돌아서면 가슴이 아려오는. 그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저 징글징글한 세월의 정인지. 저는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남편의 품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딸아이의 결혼 자금 앞에서 엉엉 울던 저를 말없이 안아주던 날. 저는 남편을 아주 조금은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마음이었겠지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 사라졌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생 영희가 보내주는 값비싼 과일, 상자나 철마다 챙겨주는 봉투를 받아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쓰려옵니다. 내 팔자가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그때 그 듬직했던 박서방이 저렇게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쉰길 물속의 돌멩이처럼 불쑥불쑥 마음 위로 솟아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에 제 자신을 가두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남자일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도 못했고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분명 안정을 택했는데 제 삶은 그 누구보다 거친 풍랑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동생 영희는 도박 같은 사랑을 택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성실한 남편을 원했지만 결국 무너진 남편의 등을 평생토록 밀어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희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혼자 들렀습니다. 최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반짝이는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도 그 아이의 얼굴이 어찌나 지쳐 보이고 어둡던지 제 마음이 다 철렁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잠을 통 못 자. 이 서방은 바쁘다고 일주일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자식놈들은 뭐가 그리들 바쁜지 전화 한 통이 없어. 돈이 많으면 뭐래. 나 그냥 언니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 화려한 옷 속에서 제 동생은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 서방은 강남에 빌딩을 올렸을지는 몰라도 영희의 마음속에는 찬바람만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영희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다 돌아갔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어슬렁어슬렁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뒤로 와서 뭉친 어깨를 꾹꾹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얼굴이 왜 저래? 무슨 일 있대?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텔레비전이나 마저 보시지. 제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계속 주물렀습니다. 당신, 어깨가 돌덩이 같네. 내가 매일 주물러줘야 하는데. 미안하구먼. 그 순간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내 남편. 하지만 제 곁에는 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밥솥에 밥이라도 앉혀놓고 저를 기다리던 사람. 제가 아파서 들어누운 날이면 서툰 솜씨로 미역국이라도 끓여 방에 들여보내던 사람. 제가 동생네와 비교하며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도 그저 내가 미안하다 며 제 화를 다 받아주던 사람. 동생 영희는 돈을 가졌을지 몰라도 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이 징글징글하고도 애틋한 세월 말입니다. 이제 72살이 되어 가만히 뒤돌아보니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산 인생이라고, 어느 쪽이 더 행복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은 똑같은 무게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는 잃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그것을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내 곁에 남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볕 좋은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의 굽은 등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늙은 노인이지만 제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남편입니다. 24살 그 듬직한 어깨와 묵묵한 눈빛에 반했던 제 첫 마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그 어깨가 무너졌을지언정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키며 이 늙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람은 오직 당신 박서방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영희야, 언니는 이제 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너무 외로워 말고 아프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다오. 우리 쌍둥이 자매 참 모순 같은 세상을 그래도 꽤 잘 살아왔다. 그렇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